미 국방부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작전 전개. 트럼프 행정부 마약 카르텔 소탕 목적 군사작전 승인. 베네수엘라 정부 미국의 주권 침해 강력 규탄 뉴스는 짧습니다. 설명은 단순합니다. 마약과의 전쟁, 조직범죄 소탕, 인도주의적 개입.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왔습니다. 국가가 전쟁의 명분을 말할 때 진짜 이유는 종종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2003년 이라크에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습니다. 1973년 칠레의 아엔데 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53년 이란의 모사데그는 석유를 국유화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베네수엘라인가? 베네수엘라, 남미 북부 카리브해에 면한 작은 국가. 하지만 지하로 내려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4년 OPEC 통계 기준 베네수엘라의 확인 원유 매장량은 약 3,030억 배럴, 사우디아라비아의 2,670억 배럴을 초과하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 석유의 성질입니다. API 비중 10도 이하의 초중질류, 점도가 높고 황 함량이 많으며 정제에는 특수기술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1990년대까지 이 석유는 미국 엑슨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같은 다국적 기업들과의 합작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후고 차베스 집권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07년 베네수엘라는 오리노코 벨트의 외국 석유 프로젝트를 강제로 국유화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베네수엘라는 협력 대상이 아닌 문제 국가로 재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유가 급락, 2017년 미국 재무부 베네수엘라 국채거래 금지, 2019년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승인, 마두로 정부 제재 강화, 2020년 PDVSA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전면 제재. 제재는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켰고 석유 수출은 2018년 하루 130만 배럴에서 2020년 30만 배럴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경제는 붕괴했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 사이 베네수엘라 GDP는 약 75% 감소했습니다. IMF는 이를 평화 시기 최악의 경제 붕괴 중 하나로 기록했습니다. 700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난민 사태였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이것은 정권의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압박의 결과였을까요? 2019년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것이다. 그는 석유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떠난 자리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 달러를 대출했습니다. 상환 방식은 석유였습니다. 이른바 석유담보대출. 러시아 로스네프트는 베네수엘라 PDVSA와 합작 투자를 확대했고 군사 고문단과 S-300 방공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이란은 정유 기술과 부품을, 터키는 금거래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더 이상 고립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다극세계 질서의 상징적 전선이 되었습니다. 2023년 미 국무부 대변인, 우리는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다. 라틴 아메리카는 1823년 멀로 독트린 이래 미국의 뒷마당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작전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약 밀매 조직과 범죄 네트워크 차단. 그러나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UNODC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으로 유입되는 코카인의 약 90%는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를 경유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주요 생산국도 주요 경유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베네수엘라인가? 답은 명분의 구조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권위주의 정권, 인권 탄압, 부패라는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석유는 직접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는 말했습니다. 강대국은 도덕의 언어로 말하지만 권력의 논리로 행동한다. 이 이야기는 베네수엘라만의 것이 아닙니다.
1953년 이란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사데그 총리는 영국계 이란 석유회사를 국유화했습니다. 그해 8월 CIA가 주도한 쿠데타로 그는 축출되었습니다. 1973년 칠레 아인데 대통령은 구리광산을 국유화했습니다. 같은 해 9월 피노체트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은 석유 거래를 달러에서 유로로 전환하려 했습니다. 그해 3월 미군이 바그다드에 입성했습니다. 패턴은 반복됩니다. 자원 국유화 국제 질서 이탈 제재 개입. 핵심은 석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누가 에너지 가격을 정하고 누구에게 팔며 어느 통화로 거래하는가입니다. 에너지는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통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어떤 체제도 쉽게 용인하지 않습니다. 폭격이 끝나도 석유는 땅속에 남아 있습니다. 난민들은 여전히 국경을 넘고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갑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집니다. 국제사회에서 주권이란 무엇인가? 자원을 가진 나라는 정말 자유로운가? 그리고 우리는 뉴스의 한 줄을 얼마나 의심해보는가? 전쟁은 끝나도 이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